안녕하세요. 저는 안양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김보름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목민심서라고 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대표작이 과연 어떤 책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네, 목민심서는 그 지방의 수령이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에 관한 책이고요. 특히 아주 세부적인 지침 그리고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완성된 것은 1818년이라고 다산 선생의 연보인 사암선생 연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 완전히 완성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한 40권 정도로 마련을 하셨다가 해배된 이후에 더 보충을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48권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나서 서문을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의 작성 시기는 1821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 고전으로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하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책이라고 하는 어떤 말이 있듯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목민심서를 읽어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목민심서를 안 읽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현대의 그 생활하는 사람들하고는 직접적으로 뭐 연관질 만한 소재가 없이 한문으로 또 쓰여 있다 보니까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우연히 목민심서를 전체를 한번 읽고 교열을 했던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꼈고요. 현대적인 상황하고 연결시켜서도 아주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오늘은 일단 이 책 자체가 어떤 책인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목민심서라고 하면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목민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심서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글자를 서로 나누어서 역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민심서 서문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지금의 법으로 우리 백성을 다스리며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자라던가 목동이라던가 이런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뭐 양을 이제 치는 사람이 양떼를 몰고 초지를 옮겨 다니면서 양떼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백성들을 훌륭하게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아주 범범한 의미로 목민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글자적으로 자의적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사실 다산이 가지고 있었던 백성에 대한 관념, 백성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대체로는 뭐 민본주의적 사상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산의 경우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말 그 본인의 인생을 거의 다 걸어가지고 작품을 썼던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네, 목민심서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경세유표나 뭐 흠음신서라고 하는 다산의 다른 저작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경세유표에서는 조선 후기사에 대한 조선 후기의 현실에 대한 다산의 이해가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백성들이 피폐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은 이제 국가를 전체적으로 개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중국 고대의 국가 운영 체제를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국가 이상 그 운영 체제를 조선 시대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구상을 담고 있다면
목민심서는 지방에서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다스릴 때 참고해야 되는 그런 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 경세유표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이상적이고 훨씬 더 잘 짜여져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당시 현실에서 그렇게 큰 규모로 국가적 개혁을 특히 다산과 같은 유배에 처했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관직 생활에 돌아가지 못했던 분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탄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당장 효과적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이 나아지면, 지방관이 부패하지 않고 지방관이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지방관이 백성을 위해서 산다면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삶살이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부과된 그 조세와 부역을 줄여주고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착복하는 비리를 척결하고 억울한 형벌을 면하게 해주고 재해를 입었을 때 구제해주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목민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그럼 심서라고는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민심서를 완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 40권 분량의 그 첫 번째 분량을 완성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다산은. 그렇지만 유배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다시 관직에 오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신분적 제약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경륜을 펼칠 기회가 영영 돌아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산은 목민심서를 보충하고 또 수정한 뒤에 1821년에 스스로 서문을 쓰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민의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서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 의미, 마음속에서 쓴 책, 자기의 마음을 담은 책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다른 한편 목민관의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제발 이 책의 내용을 충실히 익혀서 백성들을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과연 그 다산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저술할 수 있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민본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산과 같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표출해낸 인물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산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산은 백성들에 대한 이해도 높았고 관심도 깊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여러 가지 경험에서 나타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그 다산은 부친인 정재원이라고 하는 분의 관직 생활을 따라서 지방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부사라던가 진주 목사를 하시던 당시에 지방에 따라 내려가서 부임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가 그 어사가 되기도 했고 지방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이 지역에 어사가 되었을 때는 탐관오리들을 적발해내기도 하였고요. 그다음에 지방관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선정을 베풀어서 칭송을 받았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본 훌륭한 경험들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배지에 처해져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양반 사대부로서 겪은 일들보다 더 백성들에 근접했던, 그래서 백성들 가까이에서 아주 낮은 자리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내용들이 아울러서 그의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다산의 민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그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백성을 과연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산은 인간은 본래 선하다라고 했던 그 성선설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유학자가 그랬듯이요. 그렇지만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 본성을 해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당시에 백성들 역시 원래는 선하지만 환경과 조건의 영향으로 선하지 않은 모습들, 서로 이익을 다투고 서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선량한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다투거나 흉포해지는 이유는 그 백성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만든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을 보살피고 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지방의 수령은 행정 및 사법 집행에 있어서 두루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령의 마음가짐이나 역량에 따라서 민생이 결정될 수 있었어요. 네. 지방관은 원론적으로는 임금을 대행해서 지방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지방관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안일한 생활을 추구하면 백성들은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은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다스림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하늘의 버금가는 두려운 존재라고 본 것이 다산의 백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관이 어떻게 실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과제가 이제 주어진 것이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의 지방관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문민심서에 따르면 실무 처리 역량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기가 짧아가지고 자주 교체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 실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 시험 자체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직무의 수행 능력은 평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의 당락은 육아 경전에 대한 이해나 문학적 표현력 같은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조세제도, 형법의 세목에 대한 실무를 묻지 않았어요. 실무 파악 및 처리 능력이 부족한 수령이 지방에 부임하게 되면 이미 그 지방에 있는 노회한 이속들, 아전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토호 세력들한테 휘둘리기 십상인 것이죠. 그리고 간혹은 개인이 역량을 갖춘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관의 임기는 정해져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만기가 되기 전에도 자주 갈렸습니다. 뭐 2년이나 3년이나 한 번씩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령은 그 일정 기간 파견되지만 그 집안에 대대로 아전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던 토호 세력들, 세력이 간 유력가 집안들이 있다면 이들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수령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통솔할 수 없다면 유착이나 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산은 문민심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령이 지방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민심서라고 하는 48권의 거질의 저작을 남겼습니다. 문민심서는 전체가 12개의 큰 장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성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민심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수령의 실무하고 관련된 것으로 6전이 있어요. 조정에 6조가 있듯이 지방에도 6개로 나누어서 분과를 나누어서
행정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2호 예병 형공의 6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무 능력하고 관련해서는 이것밖에 없지만 이 내용이지만 그 이외의 수령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이 세 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의 임기가 끝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곡절하게 적었고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구제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별도의 한 장으로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민심서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민심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책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활동하는 현대의 직장인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대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와 아주 활달한 필지로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문학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문제를 환기시켜주는 고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에도 공적 영역에는 도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든 공동체에서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공적 역할을,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보자면 현대인의 모든 직업인은 공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민심서라고 하는 이 책이 흥미진진한 옛 이야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오늘의 질문을 던지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매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회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만드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민심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당부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